예,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는 한 16년 정도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기술이나 지재권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뭐 카이스트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변호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또 이제 한 4년 전에 창업을 해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주된 영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이제 묘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스피디합니다. 그리고 가장 뭔가 혁신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장 탐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회사 가치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이 돼요. 야, 그러면 야, 1000억, 2000억이면은 뭐 그냥 회사 팔아도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우 변호사님 저는 이 1000억, 2000억으로는 만족 못 하고요. 최소한 1조는 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제 계속 지내면서 과연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특히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의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이 사회에 있어서 현재 문제되는 상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오히려 오늘은 제가 뭔가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과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한번 나눠보면서 과연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모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뭐 인공지능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 머신러닝이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제 원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뭔가 명시적인 규칙을 예전에는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한다. 그러면 어떻게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 개를 보여주고 이건 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값은 정확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렇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인간의 뇌에 있는 인공 신경망 있죠. 이런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인공 신경망 기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뭔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판단하는 영역까지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안겨줄까라고 해보면 사실은 약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일부 수행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행한다. 뭐 이제 실이라든지 알파고라든지 알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뭔가 이제 큰 두려움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인공지능으로 지금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게 기계가, 프로그램이 인간의 사고 능력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아마 기사를 보셨을 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뭐 이런 것들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창작들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강인공지능을 넘어서 초인공지능 시대까지 간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점이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과연 이런 시점에도 하나님, 신에 대한 존재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싱귤레리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야, 인공지능을 보니까 사람의 지능을 계속 근접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이제 그 시점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지능과 어떤 사고를 가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지점을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싱귤레리티가 많은 이제 인공지능 학자나 미래학자들이 대략 2045년 전후에는 이런 특이점, 싱귤레리티 시점이 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시점이 좀 당겨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저도 이제 아까 스타트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뭐 이제 계약서 검토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하면서 어떨 때는 야, 인공지능이 진짜 이 시점이 되면은 어떤 세계가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2045년이면 사실 불과 20년도 안 남았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이 싱귤레리티 시점을 보게 될 텐데 저는 그렇다고 쳐도 과연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2040년 전후에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적으로 과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윤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항상 기술이 중립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술은 경우에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재판에 이제 양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몇 년을 사는 게 좋겠나 하는 그 양형을 정하는데 그 양형을 정하는 인자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그 사람 전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이제 그 팩터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요. 그래서 다양한 기존 사례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백인인 경우하고 흑인인 경우에 그 형량에 대한 예측이 다릅니다. 신기하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흑인과 백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흑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형량을 제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부터가 사실은 이제 편향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바램일지도 모르고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은 얼마든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이나 이 소프트웨어에서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드는 인공지능 로봇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블록체인이나 웹3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라면 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정보가 서버에 그냥 저장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의 저장은 블럭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돼서 그 블럭에 여기 이제 요 내용에 보면은 이 네모 하나하나가 이제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럭이 하나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거에 체인처럼 연결돼서 새로운 블럭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체인처럼 연결돼서 블럭이 다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럭이 3개가 저장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맨 첫 블럭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내가 수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2번째 블럭, 3번째 블럭 이 다 수정되어야만 이론상으로 첫 번째 블럭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블럭을 통해서 정보가 저장되다 보니까 이 블럭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예컨대 변조된다거나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거래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만 가능한 원장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저장된 블럭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고요. 항상 새로운 블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이 원장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 내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서 장부에 포함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원장 내의 데이터가 확실한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여러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원장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중앙 서버라는 게 사실은 없고요. 다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통 이제 서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가 다양한 노드들이 블록체인 내에서 분산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도 이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카카오톡 그 이제 문제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의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 그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더 이상 그 이제 플랫폼은 동작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다 분산되어 저장돼 있다 보니까 뭐 한두 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이제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있고요. 여기에 뭐 회사가 있고 여기 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각각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뭐 대학에 돈을 송금한다. 그러면 제가 은행으로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러면 은행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송금할 수 있도록 대학에 다시 손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거래 관계도 복잡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죠.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산 원장, 이 이제 비집중화된 분산 원장을 통해서 같은 내용의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은 하나의 원장 내에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원장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서로 변조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통해서 보안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요즘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좋겠네요. 자, 그럼 블록체인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였냐?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핸드폰에 이제 쿡을 내가 백신 접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서버에서 내가 언제 예컨대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 두었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당에 들어가요.
그럼 식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했습니까? 라면은 저는 그 식당에서 제 예컨대 생일 아니면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예컨대 보건복지부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나 안 했나 하는 내용을 서버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접종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결과값을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내 개인 정보를 서버에 보내고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그 쿠브라는 이제 그 아이디, 그 백신 접종 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는 기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내 나름의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주민등록번호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암호화돼서 암호화돼서 생성된 제 나름의 이제 키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키값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이제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제 다른 키값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키값을 통해서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 같으면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암호화된 키값을 통해서만 사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굳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왔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뭐 디파이라 그래서 비집중화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돈을 운영하는 것을 은행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은행이 알아서 이것을 운용해가지고 너한테는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그러니까 1%의 이자를 줄게, 2%의 이자를 줄게 해서 누군가가 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은 뭐냐면요. 실제로 돈을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토콜만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기 이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나는 이 돈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운영해서 뭔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어떻게 예컨대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만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능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스왑이라든지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프로그래머가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토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가상 자산 암호화폐를 보내면 그 암호화폐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서 그 수익이 배분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해진 프로토콜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는 중간에 보면 이제 로열티 리워드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음악을 하나 잘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음악을 작곡해서 이게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이 예를 들어서 작곡가에도 배정되고 뭐 작사가에도 분배되고 뭐 세션맨한테도 분배되고 이게 잘 골고루 분배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돈을 내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쌓인 다음에 분배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저에게 100원이라는 수익을 보내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재되어 있는 그 요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으면 이 100원이 내가 냄과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분산 원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NGO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자금을 투명하게 썼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잘 아시겠죠? 메타버스는 메타, 초월하다라는 그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정어입니다. 자, 메타버스 우리가 그전에 뭐 사이버 스페이스, 뭐 가상 세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온라인상의 뭔가의 공간을 우리는 그렇게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메타버스는 뭐가 다를까요? 이 메타버스는 글자 그대로 유니버스예요. 세계예요. 세계다 보니까 이 세계에는 나름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제페토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프레드라든지 각각의 세계에는 그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그 세계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사회, 경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메타버스의 상에서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글라스가 생기면 점점 더 현실 세계와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가져갈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이것보다 조금 더 세계관이 가미돼 있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웹3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 결합된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웹1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정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는 이제 웹 1.0 단계라고 합니다. 웹 2.0 단계, 2.0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카톡을 사용하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웹상에서 내가 뭔가 컨텐츠를 읽음과 동시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웹 2.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웹 3.0 시대는 뭐가 다르냐?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를 소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내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 뭔가 금전적인 가치로 보상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웹 3.0 시대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런 기술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문제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뭄으로 많은 사람의 영양실조도 낮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홍수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가뭄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사실은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예전에는 뭐 이것도 이제 뭐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뭐 사실은 팬데믹도 이거의 일환이다, 이거의 결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이게 보통 이제 2035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지구의 이제 표면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몇 도 이상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측치의 그 시한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2035년 뭐 정도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난화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정확한 방법을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우리 키워드는 MZ세대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아시는 것처럼 MZ는 밀레니얼하고 Z세대,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약 한 36%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SNS로 소통하고 표현하고요. 신기술에 익숙합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런 모바일에 익숙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바일보다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조금 더 편한데요. 제 애들을 보면은 핸드폰으로 사실은 모바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여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개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커스터마이징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퀴즈라고 불러서 뭔가 실속 소비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나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명품 소비도 충분히 해요. 그리고 재미와 가치를 중요시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들은 뭔가 이제 가치 소비를 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에 민감하고 젠더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영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수도권 소비층을 놓친 비즈니스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MZ 세대를 놓친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로 대별되는 이 문화가 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요 얘기를 했냐면 MZ 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코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코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확장되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개성 중시, 자본주의 키드, 재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사회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MZ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월급으로는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변호사고요. 이제 후배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후배들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제가 언제 집 못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사더라도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월급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서울에는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사실은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미션을 미리 추구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걸 하더라도 언젠가 서울에 집 하나는 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좌절을 하고 예컨대 나 이 서울에 집 안 사. 아예 나 집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올인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수익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많이 떨어지고요. 코인 시장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좌절을 겪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화 점점 심화되고 있죠. 부는 늘어나는데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양극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현대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 아직 풀지 못한 숙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이 양극화라는 게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까지도 동일하게 양극화라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양극화가 왜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나 근원적인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경제학계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은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그런 원인을 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제가 그냥 우리 사회, 제가 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고민하는 과제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과연 무엇에 도전을 받고 있나? 저는 사실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쓰나미 같은 이런 기술적인 파도, 그리고 경제적인 파도, 이 문화적인 파도 속에서 과연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무지는 맹목과 두려움을 낳는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영역에 절대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 이제 지동설, 천동설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 지동설이 맞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동설에 이제 극렬하게 저항을 했죠. 왜냐하면 지동설은 그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성경적인 상식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지구 창조와는 다른 관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웹3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신앙적인 도그마에 빠져서 기술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는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과연 행복한 삶을 선사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편해졌어요. 그죠? 편리해졌고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도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이제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사실은 더 힘들어집니다.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저희 부모님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주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식당에 가서 뭘 사 먹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다 보니까 옛날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손들어서 택시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릎도 불편하신데 택시 한번 타시려면 어떨 때는 30분씩 막 기다리신다 그래요. 이게 과연 우리가 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가 과연 바르냐, 과연 기술이 중립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는 우리가 원칙과 유연성을 잘 조화롭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하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 현재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신앙적이고 어디까지가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의 예를 들어보자면 과연 예를 들어서 드론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은 이제 드론에 있는 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 렌즈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뭐 인간인 군인이 드론을 동작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장착돼 가지고 이제 인간의 뭐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날아가 가지고 알아서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공격해서 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드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비단 이제 공격용 드론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 가져올 영역에서 도출될 이슈들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것이고 과연 어디까지가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돼야 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영역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어디죠? 오륜교회가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소사이어티가 정말 이 기술의 문제는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르면은 맹목과 두려움을 낳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활용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념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MZ세대의 특징을 제가 이제 뭐 여러 기사에 나온 것들을 정리한 것처럼 과연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념은 무엇이고 이 이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환경을 중요시하고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정무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치축은 있습니다. 근데 희생적이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보면 되게 모순적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현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예컨대 같이 이제 방을 쉐어합니다. 룸메이트인 거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 룸메이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방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만약에 룸메이트 누구랑 같이 방을 쉐어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겠나 안 물어보겠냐?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아까 듣고 계시던데 우리 정원혁 대표님하고 이제 이 얘기 좀 했었는데 세대가 사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먼 미래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과연 죽음 뒤의 삶, 우리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리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거냐. 두 명이 같이 사는 그 집에 대해서도 룸메이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는 돈과 투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노동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대였어요. 뭐 예컨대 청교도적인 그런 노동관, 청교도적인 이런 금전관이 여전히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되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돈과 투자에 대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고민을 하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죠? 유대인들은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대에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뭐 어디에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뭐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 최선을 다해서 벌면 너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앙 후배들에게 과연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조언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나요? 얼굴이 이제 무거워지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쪽 기술 영역, 또 스타트업의 영역, 투자의 영역 이쪽을 보면서 느꼈던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비슷하게 느낄 고민들이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여기 계신 전문가들 분과 또 이제 신앙인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이거는 그냥 문제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같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